트럼프의 한국 핵잠수함 승인 발표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 따위가 무슨 기술로 핵잠수함을 만듭니까? 이건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은 트럼프의 발표를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허풍이라며 코웃음 쳤는데요. 일본은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한국의 기술적 결함을 찾아낼 특수요원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광산으로 위장된 지하기지에 잠입한 그가 목격한 것은 핵잠수함이 아닌 수백 기의 괴물 미사일 현무5였습니다. 그가 올린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에 일본 총리 관저는 패닉에 빠졌죠. 핵잠수함은 미끼였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엘리트 요원을 절망에 빠뜨린 한국의 침묵의 병기고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다나카 켄타로. 일본의 심장부 내각정보조사실 소속입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한반도 기술 분석관입니다. 저의 임무는 감정이 아닌 냉철한 숫자와 물리 법칙으로 상대의 역량을 재단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반도 전역의 전파 신호를 분석한 주간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한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 저는 그 결론에 만족하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논리의 성벽 안에서 모든 것은 예측 가능했고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전체를 뒤흔드는 붉은 경광등과 함께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온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찢어졌습니다. 워싱턴 긴급 속보, 1급 경보, 당직 통신관의 외침이 상황실을 갈랐습니다. 모든 분석관들이 일제히 자신의 전산기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앞에 화면에도 즉각 경주에서 열리고 있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장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특유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예정된 연설이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원고에 없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통신관이 다급하게 음성을 연결했습니다. 이미 발언은 끝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하단에 뜨는 속보 자막이 제 눈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운용 공식 승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그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상황실은 일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찻잔을 든 채 굳어버린 분석관, 입을 벌린 채 화면만 응시하는 동료. 그리고 몇 초 뒤 그 침묵은 거대한 분노의 폭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사토 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 따위에게 핵잠수함을? 미국이 정신이 나갔는가? 상황실의 모든 전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서울, 베이징, 모스크바. 전 세계의 정보망이 이 하나의 소식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걸려오는 비상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켄타로. 사토 부장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자네는 기술 분석관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국이 정말 저것을 만들 능력이 있는가?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이 어처구니 없는 기만극 그 자체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상황실의 소란이 순간 멎었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연단으로 걸어나가 중앙화면에 제 분석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벌인 아시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최악의 정치적 사기극입니다. 한국은 절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 확신에 찬 목소리의 상황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기술의 신봉자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숫자는, 물리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 9시 내각정보조사실 지하 3층의 방첩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총리 관저, 외무성, 방위성, 그리고 우리 정보조사실의 핵심 수뇌부가 모두 모였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5시간이 지났지만 일본의 외교안보 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다.
외무성에서 파견된 스즈키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주재대사관은 그야말로 벌집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워야 할 국무부조차 사전에 전혀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외교적 배신입니다. 방위성 전략기획부장 역시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동북아 해역을 방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에게 전략 무기를 넘겨주겠다. 이건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당장 우리도 동등한 수준의 기술 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격론으로 들끓었습니다. 모두가 배신감과 굴욕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주재하던 사토 부장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켄타로 분석관. 아까 상황실에서 자네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네. 이 자리의 모든 수뇌부 앞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근거를 설명해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뒤에 거대한 화면에 한반도 핵물질 및 원자로 기술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 첫 장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정치적 허풍이거나 혹은 한국의 기만술에 미국 대통령이 노란한 것에 불과합니다. 방위성 부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근거는 뭔가?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껍데기 기술은 최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수함의 심장인 원자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화면에 도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일반 상선과 다릅니다. 수중에서 무한에 가까운 동력을 얻기 위해선 농축도 28 이상의 고농축 핵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핵잠수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핵심 조항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 1g의 핵물질도 독자적으로 농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모든 해결료는 미국의 허락을 받고 도입하며 사용 후 해결료 역시 미국의 감시하에 보관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연료를 만들 능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농축 핵물질로는 불가능한가? 스즈키 국장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농축 핵물질로 잠수함을 구동시키려면 원자로의 크기가 지금보다 최소 대여섯 배는 커져야 합니다. 그런 거대한 원자로를 탑재할 잠수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개발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사토 부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가능성 역시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고농축 시설은 거대한 전력을 소모하며 엄청난 열을 방출합니다. 우리의 정찰 위성과 미국의 첩보 위성이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를 이잡듯 뒤졌지만 그 어떤 징후도 발견된 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시설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장 넘겨 마지막 결론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연료가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0인데 어떻게 결과가 1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의 문제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방위성 부장조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타로 분석관의 말이 맞다. 이건 한국의 허풍이거나 트럼프의 망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스즈키 국장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허풍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기극의 실체를 폭로하고 트럼프의 발언을 없던 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워싱턴의 우리 우방들, 특히 미국의 이성적인 관료 집단은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라니? 한국의 기술적 결함입니다. 저는 사토 부장을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증거. 그것만 찾아서 워싱턴의 친구들에게 건네준다면 그들은 이 승인을 즉각 철회시킬 것입니다. 일본의 체면도 살고 동북아의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토 부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있겠나? 그들은 분명히 시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딘가에 버려진 실험용 원자로, 결함투성이인 설계도, 혹은 비밀리에 파헤쳐진 지하시설의 흔적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좋다. 사토 부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켄타로. 자네에게 전권을 주겠네. 즉시 한국으로 건너가게. 외무성과 방위성은 자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일본의 명운이 자네의 두 눈에 달렸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감히 일본을 기만하려 한 한국의 오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기술의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을 확인하러 가는 가벼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할 수 없고 일본은 우월하다는 그 명백한 진실을 말입니다. 제가 한국 땅을 밟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임무의 성격상 저는 외교관 신분이 아닌 민간기술자문이라는 위장 신분을 사용했습니다. 서울의 첫 인상은 복잡하고 활기찼지만 제 눈에는 그저 비효율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도시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의 두뇌였습니다. 저는 곧장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정문을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연구원 인근의 한적한 식당에 자리를 잡고 연구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저들이 과연 고농축 기술을 알기나 할까? 저는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저들의 기술 수준은 미국의 통제하에 고작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핵잠수함의 심장을 만들 능력은 전무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은 소득이 없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에게서는 그 어떤 비정상적인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연구원들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사토 부장에게 1차 중간 보고를 보냈습니다. 대전 특이사항 없음. 예상대로 기술적 한계 명확함. 저의 다음 목표는 손발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곳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였습니다. 저는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거제에 위치한 하나오션 그리고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기중기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산더미 같은 선박의 조각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산 능력에 잠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지. 저는 조선소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서 망원경으로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상선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만드는 데는 도 같은 장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은밀한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관찰해도 제가 찾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작업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고 건조 중인 선박들은 모두 민간 상선이었습니다. 군함 몇 척이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성능을 다 아는 구축함이나 호위함 수준이었습니다. 역시 허풍이었어.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실패의 증거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도쿄의 사토 부장에게 두 번째 보고를 보낼 준비를 하던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위성 전산망을 통해 도쿄 본부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켄타로. 사토 부장의 목소리가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성과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핵잠수함의 핵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입니다. 이만 복귀. 기다리게. 사토 부장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위성 분석팀에서 이상 징후를 보고했다. 이상 징후라니요? 자네가 지금 있는 곳에서 멀지 않다. 강원도 산악지대다. 저는 즉시 한국 지도를 펼쳤습니다. 강원도. 태백산맥이 관통하는 험준한 곳이었습니다. 위성 열감지 영상에서 이상 신호가 잡혔다. 사토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간 광산으로 등록된 곳인데 상식 밖의 전력 사용량이 감지되고 있어. 그것도 24시간 내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그것은 모든 비밀 활동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광산에서 방출되는 열 패턴이 일반 광산의 그것과 완전히 달라. 마치 거대한 지하도시가 숨쉬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 지하도시라니요? 엄청난 규모의 환기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다. 켄타로. 자네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들은 시도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곳이 비밀 농축시설이군요.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그 정도의 전력과 열은 고농축 원심 분리기를 수천 대 돌릴 때나 나오는 수치다. 당장 그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심하게. 사토 부장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렸습니다. 그곳은 이미 민간 지역이 아닐 것이다. 한국 방첩사에 눈이 쏠려 있을 게다. 자네의 임무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들이 국제 협약을 어기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도했다는 증거 말일세. 알겠습니다. 그들의 실패한 반역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장비를 챙겼습니다. 흥분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울산의 조선소는 눈속임이었습니다. 진짜는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고 분명히 실패의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실패를 확인하고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산악지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준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몇 시간이나 달렸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 장치에 표시된 좌표는 도로가 끊긴 산 중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버리고 등산 장비를 챙겼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자 숲의 풍경이 녹색의 세계로 펼쳐졌습니다. 민간 광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로 향하는 길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철책이 쳐져 있었고 곳곳에 동작 감지기와 감시 사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민간 광산이란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저는 훈련받은 대로 감시망을 피해 철책을 넘었습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거대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웅하고 낮게 울리는 기계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땅 밑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산 중턱에 거대하게 뚫린 환풍구였습니다. 지름이 1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환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위성 열감지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환풍구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틀림없다. 이 지하에 그들의 비밀 농축시설이 있다. 저는 휴대용 전파 분석기를 꺼냈습니다. 주변의 전파 신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어떤 의미 있는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침묵. 그것은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라면 분명 다른 입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환풍구를 우회하여 산비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철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너머로 산을 통째로 깎아 만든 듯한 거대한 지하 벙커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무장한 경비 병력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일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방첩사 소속의 특수 요원들이었습니다. 켄타로, 여기서부턴 진짜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저는 경비 병력의 교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가장 경계가 허술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비병 2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입구 측면의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입구는 거대한 강철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으로 작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환기구와 연결된 보조 통로였습니다. 저는 자물쇠 해제 도구를 꺼내 조용히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내부는 완벽한 어둠이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에 의지해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그 거대한 기계음이 이제는 제 발밑에서 제 온몸으로 진동하며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시설이기에 이 정도의 울림이. 통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산의 심장부를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작은 환기창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환기창을 통해 저는 제 25년간의 분석관 경력이 저의 모든 논리와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는 농축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무엇이었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동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메운 것은 원심불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사일이었습니다. 수백 기의 거대한 미사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벗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명탑에서 쏟아지는 밝은 빛 아래 거대한 미사일들이 마치 고대의 거인들처럼 줄지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미사일과도 달랐습니다. 길이 2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그 굵기는 소형 잠수함에 필적했습니다. 저것이 한국이 말한 현무라는 것인가? 아니야. 이건 달라. 현무는 저렇게 크지 않아. 제 머릿속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현무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미지의 괴물이었습니다. 훗날 현무5라고 불리게 될 바로 그 괴물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자동화된 운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미사일들을 거대한 수직 발사관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립 공장이 아니야. 이미 완성된 거야. 여긴 병기고다.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이라는 미끼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한국은 그 뒤에 숨어 아무도 모르게 이 끔찍한 침묵의 병기고를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 저 미사일 하나하나의 탄두 중량을 어림짐작해 보았습니다. 저 정도 크기라면 탄두 무게만 8에서 9톤. 그것은 소형 전술핵 무기의 버금가는 파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지금 몇 기인가? 100기? 200기? 아니, 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반대편까지 합치면 수백 기에 달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멸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악스러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주머니 속 소형 사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들어.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수십 개의 강력한 불빛이 저를 덮쳤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천천히 무기를 버리고 무릎 꿇어. 저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던 눈이 갑작스러운 빛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압당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복면을 쓴 방첩사 요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내각정보조사실 소속 다나카 켄타로. 맞나? 한 요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와라. 저는 무력하게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적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끔찍한 비밀을 목격한 채 붙잡혔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저의 확신이 저를 이곳까지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제압이었습니다. 제 몸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빛 속에서 어둠의 형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팔을 결박하고 제 눈을 가렸습니다. 훈련받은 전문가의 손길이었습니다. 저항은 불가능했고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제가 수집한 모든 정보가 그리고 제 목숨이 이곳에서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다나카 켄타로. 내각정보조사실 소속. 한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혀는 마비되었고 제 머릿속은 방금 목격한 그 압도적인 병기고의 광경으로 하얗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수백 기의 괴물 무기들. 그것은 가능성이나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료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불가능이라는 논리의 성벽이 그 거대한 실체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쪽이다. 거친 손길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눈이 가려진 채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거친 신문실이나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일부러 전시시키며 걷게 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왔던 좁은 환기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끝없이 넓은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아까 들었던 그 거대한 기계음이 이제는 수백 개로 증폭되어 제 온몸의 뼈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딱 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기계의 심장부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잠깐 멈춰. 그들이 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눈가리개를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유리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벽 너머로 제가 아까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동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병기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기계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제가 보았던 그 괴물 무기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기계들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까 본 것은 완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것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지하 요새의 규모는 어디까지란 말입니까? 저것을 보게. 저를 끌고 온 요원이 제 턱을 잡아 돌렸습니다. 유리벽 반대편에는 거대한 화면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판에는 도쿄, 오사카, 교토. 제가 아는 도시들의 위성지도와 함께 수많은 숫자와 궤적들이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의 타격 화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것은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전시였습니다. 다시 제 눈이 가려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끌려 엘리베이터처럼 느껴지는 승강기에 탔습니다. 한참을 더 깊이 아래로 내려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산 전체가, 아니, 이 산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기 공장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승강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끌려 나와 어느 방으로 던져졌습니다. 눈 가리개가 벗겨졌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상상했던 차가운 신문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평범한, 오히려 고급스럽기까지 한 작은 응접실이었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벽지가 발라져 있었고 푹신해 보이는 소파와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살벌한 지하 요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온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것은 복면을 쓴 요원이나 거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흰 셔츠에 단정한 안경을 쓴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고 손에는 작은 찻잔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우선 따뜻한 차부터 한잔하시지요. 그가 제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소파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이곳의 안내를 맡고 있는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나카 켄타로 분석관님. 맞으시지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물론입니다. 박 실장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분석관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순간부터, 아니, 도쿄에서 출발하시기 전부터 저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저희 내각정보조사실에. 아, 사토 부장님 말씀이십니까? 박 실장이 웃었습니다. 부장님께서 한국의 기술적 결함을 찾아오라는 밀명을 내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쇼를 증명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저는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임무, 저의 목적, 심지어 저의 확신까지 이들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켄타로 분석관님. 박 실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석관님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실수? 분석관님은 저희가 무엇을 만드는지만 궁금해했지 왜 만드는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석관님은 기술만 보셨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농축 핵물질이 없으니 불가능하다.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당신의 분석은 완벽했습니다. 숫자만 본다면 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벽의 한 부분을 누르자 수묵화 그림이 옆으로 밀려나며 거대한 화면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분석관님, 당신의 그 완벽한 분석표에 단 한 가지 빠진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절박함입니다. 박 실장이 화면판을 켰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제가 잠입했던 바로 그 지하 병기고의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수백 기의 괴물 무기들이 차갑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는지 이제부터 설명해드리지요. 박 실장은 마치 박물관의 안내인처럼 제게 이 끔찍한 병기고의 탄생 비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 들어본 가장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켄타로 분석관님, 당신과 당신의 상사들은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미국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고 판단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 발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도한 것입니다. 네. 핵잠수함. 그가 화면판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 세계에 던진 미끼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끼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박 실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핵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했습니다. 한국이 고농축 핵물질을 얻을 수 있나? 없나? 원자로를 만들 수 있나? 없나? 당신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조용히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제가 봤던 자동화 생산 공장의 영상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당신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우리는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한눈을 파는 동안 힘을 완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은 뭡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핵무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박 실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지요. 켄타로 분석관님. 당신은 기술 전문가이니 잘 아시겠지요. 저 무기 하나의 탄두 중량이 얼마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까 어림짐작했던 수치를 떠올렸습니다. 8톤. 아니, 9톤은 좋게 되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무5라고 부릅니다. 핵탄두가 아닙니다. 하지만 9톤의 고성능 폭약이 음속의 수십 배로 목표물에 떨어진다면 그 파괴력은 어떨까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핵을 보유하지 않고도 핵을 가진 것과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억지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핵무기는 사용의 명분과 정치적 부담이 따르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하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몽둥이입니다. 이런 미친 짓이라고요? 박 실장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가워졌습니다. 70년간 총부리를 겨눈 채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주변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것이 미친 짓입니까? 아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는 화면판에 또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입했던 환풍구 그리고 산 전체의 구조도였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원심분리기를 돌릴 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했지요. 맞습니다. 이 시설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그 전력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강원도 산맥 깊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수력 발전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설만을 위한 전용 수력 발전소를 산 지하에 건설했습니다. 외부 전력망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위성이 아무리 전력 사용량을 감시해도 이 지하 도시의 움직임은 파악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기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는, 울산의 그 조선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물었습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박 실장이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도 미끼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래된 구축함의 선체 조각을 원통형 천으로 덮어 비밀스럽게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것이 핵잠수함의 일부로구나 하고 확신하게 만들도록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연극의 노란한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제 보고서, 저의 확신,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제가 신음처럼 물었습니다. 왜 저를 붙잡아와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비밀리에 처리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답해드리지요. 박 실장이 찻잔에 다시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분석관님을 통해 일본 정부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의 진짜 의도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짜 의도? 네. 그는 제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승인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석관님, 우리는 그 승인이 없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침묵의 병기고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허락이냐 거절이냐를 두고 탁상 공론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허락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시점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켄타로 분석관님, 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한국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새로운 임무는 한국의 성공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본 그대로 한치의 거짓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핵이라는 낡은 규칙에 얽매여 있을 때 한국은 핵을 넘어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고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전쟁범죄국인 당신들과는 다르다고, 우리는 이 힘을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지적 패배였습니다. 저의 모든 논리, 저의 모든 확신, 저의 25년 경력이 이 조용한 응접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5년간 제가 쌓아올린 모든 지식과 신념, 그리고 조국 일본의 우월감에 대한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우리는 허락을 구걸하는 처지였고 한국은 힘을 완성하고 통보할 시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소파 위로 떨어져 깨지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던 차가 제 손등위로 쏟아지며 얼룩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방 한쪽에 서 있던 부관에게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부관이 다가와 제 앞에 새로운 찻잔을 정중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다나카 분석관님. 박 실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획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존이라 부릅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까 저를 경악하게 했던 그 거대한 화면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수백 기의 현무 5 유도탄들이 잠들어 있는 지하 병기고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같은 기술 전문가께서는 저 무기들의 숫자에만 집중하실 겁니다. 몇 기인가, 탄두 중량은 얼마인가, 사정거리는 어디까지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석관님은 또다시 핵심을 놓치고 계십니다. 핵심이라니요? 저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더한 것이 아닙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저 무기들은, 저 병기고는 그저 결과물일 뿐입니다. 껍데기일 뿐이지요. 진짜 힘은 저것을 가능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는 화면판을 조작했습니다. 지하 병기고의 영상이 사라지고 복잡하게 얽힌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이 거대한 사업을 이끌어온 우리의 방식입니다. 저는 화면에 떠오른 조직도를 보고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그곳에는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공식적인 기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1수력, 한강정밀기계, 백두소재공학 같은 들어본 적도 없는 수십, 수백 개의 민간 기업들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분석관님은 우리가 이 지하도시를 건설할 때 당신들의 위성망이 어떻게 단 한 번의 특이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사라면 막대한 자재와 인력이 투입되었을 텐데. 맞습니다. 박 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쪼갠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지하 요새를 한 번에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민간 기업들에게 각기 다른 부품을 각기 다른 시기에 발주했습니다. 그는 화면의 한 기업을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한강정밀기계라는 회사는 지난 10년간 스위스에 수출한다며 고성능 밸브 수천 개를 납품했습니다. 물론 그 밸브가 스위스가 아닌 이곳 강원도 산맥 지하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그 회사의 사장조차 모릅니다. 그는 그저 수출 실적이 늘었다고 기뻐했겠지요. 그는 또 다른 기업을 가리켰습니다.
저 백두소재공학이라는 곳은 중동에 플랜트를 짓는다며 특수 합금 수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그 합금이 사막이 아닌 이 지하 동굴의 벽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것은 극소수의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금의 흐름, 물자의 이동, 그 모든 것을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20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당신들의 위성망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경제활동뿐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를 무대로 한 20년짜리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시무시한 병기고의 건설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금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이 정도 규모라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을 텐데 국방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국방 예산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당신들이나 미국이 즉각 알아차렸겠지요. 그는 다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 기반 시설 예산안이었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이 아닌 건설로 이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산맥을 관통하는 새로운 고속도로 예산, 동해안의 항만 현대화 사업, 전국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 이 모든 거대한 토목 사업 예산 속에 이 지하 도시를 건설하는 비용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산의 터널을 뚫는 김에 우리는 그 옆에 조금 더 깊은 동굴을 팠을 뿐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치밀함, 그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당 간의 알력 다툼, 관료들의 이기주의, 그리고 언론의 감시 속에서 이런 거대한 비밀 사업을 20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20년간 비밀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애국심? 박 실장이 제 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관여된 핵심 인력은 1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절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밸브를 만든 사람은 그 밸브가 어디 쓰이는지 모르고 합금을 만든 사람은 그 합금이 무엇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직 이곳, 이 지하의 심장부에서만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석관님처럼 그 조각을 맞추려다 길을 잃은 분들은 우리가 정중히 안내해드리지요. 그의 온화한 말투 속에 숨겨진 냉혹함이 제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를 어쩔 생각이십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제거할 겁니까? 박 실장은 제 질문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거라니요. 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나카 분석관님, 우리는 야만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석관님은 우리의 중요한 전령이십니다. 우리는 분석관님을 극진히 모신 뒤 안전하게 돌려보낼 것입니다. 돌려보낸다고요? 이 모든 것을 본 저를? 물론입니다. 박 실장이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보고서입니다. 당신이 본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상관들에게 그리고 일본 정부 수뇌부에 한치의 빠짐도 없이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박 실장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 네. 당신들은 우리가 핵잠수함이라는 장난감을 얻고 싶어 안달이 난 어린애들인 줄 압니다. 미국의 허락이나 받아내려 애쓰는 그런 존재로 얕보고 있지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집을 지킬 몽둥이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허락이 아니라 존중을 원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동등한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얕보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첩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그렇지 못한 존재에게 베푸는 자비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좋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석관님은 이 병기고가 무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거대한 방패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완성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방의 또 다른 벽면을 누르자 이번에는 응접실 전체가 어두워지며 방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휘 통제실로 변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소파 앞의 탁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한반도 입체 지도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켄타로 분석관님. 박 실장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지하 요새의 두뇌입니다. 당신이 본 병기고는 근육에 불과합니다. 입체 지도 위로 수천 수만 개의 빗줄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모든 군사자산, 발전소, 항만, 도로망, 심지어 기상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장관리 체계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예측하고 통제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이 수십 년간 수천억을 쏟아부어도 완성하지 못한 꿈의 지휘 통제 체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20년입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두뇌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체계를 통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지휘 통제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경고, 서해상 미확인 함대 접근, 북측 발사 징후 포착. 입체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한가운데에서 수십 척의 중국 함정들이 빠른 속도로 우리 측 해역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한 미사일 기지에서 강력한 발사 준비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건 저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북한의 동시 도발이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박 실장님, 지금 당장. 저는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경고음을 듣고도 마치 일상적인 보고를 받는 듯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분석관님,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그는 제복을 입은 작전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시각부로 태극 수호 2단계를 발령한다. 서해 함대는 절대 교전하지 말고 즉각 방어 대응으로 전환하라. 대응 사격은 불허한다. 하지만 실장님, 저들이 이미 한 젊은 장교가 항의하려 했습니다. 교전은 불허한다. 박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동시키게. 알겠습니다. 눈을 가동합니다. 작전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던 수십 척의 중국 함대 정보가 마치 잉크가 번지듯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위치, 속도, 방향. 모든 정보가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전자전입니다. 박 실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함대의 모든 감각기관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동료함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완벽한 안개 속에 갇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들의 허둥대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고 있지요. 화면 한쪽에 혼란에 빠진 중국 함정들의 실제 위성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충돌할 듯 아슬아슬하게 기동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북측은 발사 징후 70% 돌파. 3분 뒤 발사 유력. 좋습니다. 박 실장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발사대 주변 여론을 제거하게. 여론 제거? 그게 무슨? 제가 묻는 순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체 지도 속 북한 기지의 온도를 나타내던 붉은 표시가 마치 불을 끄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열을? 우리는 저들의 발사대에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닙니다. 켄타로 분석관님. 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 발사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를 정확하게 찾아내 그곳에 회로판만 태워버렸을 뿐입니다. 아주 강력한 전자기 충격파로 말이지요. 파괴 없이. 무력화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발사대는 멀쩡합니다. 인명피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48시간 동안은 저 발사대를 다시 가동시킬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고 위협의 근원만을 정확하게 제거했습니다. 경고음이 멎었습니다. 서해의 중국 함대는 혼란 속에서 황급히 기술을 돌려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징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위기는 단 5분 만에 총 한 발 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수술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박 실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왜 핵잠수함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지난 20년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현무5 병기고는 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가장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방패일 뿐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입체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카 분석관님, 당신의 조국 일본은 과거에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힘을 앞세워 남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도 상대를 파괴하는 대신 멈추게 하고 물러서게 만듭니다. 우리는 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졌습니다. 기술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에서 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남의 허락을 구걸하며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의 생존을 위해 누구도 모르게 절대적인 힘을 완성하고 그 힘을 쓰지 않는 지혜까지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 실장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셔서 당신이 본 그대로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리고 그가 제 손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다시는 한국을 얕보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아온 곳은 더 이상 제가 떠났던 그 조국,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질서정연한 풍경,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익숙한 언어들.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색이 바래고 얇은 유리처럼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지하 요새에서 보았던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던 그 거대한 입체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붉은 점으로 번쩍이던 수많은 위협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던 보이지 않는 손을 떠올렸습니다. 이곳 도쿄도 그 지도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각정보조사실의 엘리트 분석관 다나카 켄타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패배한 적장의 목숨을 구걸하고 돌아온 전령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적의 자비로 적이 쥐어준 비행기표를 들고서 말입니다. 본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보고서를 구상했습니다.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제가 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은 우리 조직이, 아니 우리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초월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 병기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유도탄은 핵무기 없이도 우리 수도를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통신과 지휘 체계를 단 몇 분 안에 마비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환기구에서 즉시 제거되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살렸습니다. 저의 눈을 이용해 그들의 의지를 도쿄의 심장부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실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한국을 얕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내각정보조사실 본부 건물은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낡고 오래된 성체처럼 보였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건설된 그 거대한 자동화 요새에 비하면 이곳은 너무나도 취약해 보였습니다. 제 복귀 소식은 이미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환영도 어떤 의심의 눈초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복도를 걸어 제가 떠났던 그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사토 부장을 비롯한 외무성과 방위성의 최고 위급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3일 전 제가 불가능을 단언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억눌린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의 실패라는 증거를, 자신들의 오만함을 정당화해줄 달콤한 열매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켄타로. 사토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높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왔군. 그래, 찾았는가? 그들이 숨기려 했던 실패의 증거 말일세.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어설프게 흉내만 내다 포기해버린 그 자네들을 찾았느냔 말이다. 방위성 장성도 거들었습니다. 자네의 분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네. 한국의 기술적 결함, 우리가 익히 아는 그들의 한계 말이야. 저는 회의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사진기도, 녹음기도, 그 어떤 증거물도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듯이 모든 것은 폐기되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증거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살아 돌아온 저의 존재, 그리고 제 안에 각인된 공포와 경외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 입에 고정되었습니다. 부장님. 제 목소리는 낮고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저의 최종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게. 사토 부장이 재촉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분석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뭐라고? 사토 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성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위성 장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완성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 고농축 핵물질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기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핵에만 집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이라는 껍데기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그들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전혀 다른 힘을 완성시켰습니다. 다른 힘이라니. 알아듣게 설명하게, 켄타로. 병기고입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산맥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그들은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규모는 도쿄의 신주쿠 지하상가를 수십 개 합친 것보다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단 말인가? 유도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백 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무기체계와도 달랐습니다. 길이가 20m를 넘고 탄두의 무게만 9톤에 달하는 괴물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발사 준비를 마친 채 완벽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9톤이라고? 방위성 장성이 경악하며 되물었습니다. 그건 전술 핵무기급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만드는 대신 핵무기와 맞먹는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유도탄을 대량 생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핵 보유국이라는 정치적 비난은 피하면서 그에 준하는 억지력을 완성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사토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20년간 우리의 눈을 속이고 그런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다고? 불가능해. 자금은, 전력은 우리가 모를 리가 없어. 그들은 우리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기만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수백 개의 민간 기업으로 위장한 부품 조달망, 고속도로나 항만, 건설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예산으로 위장한 건설 비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동시키는 산맥 속의 지하 전용 수력 발전소까지. 제가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장성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스즈키 국장은 굳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켄타로. 자네? 잡혔던 건가? 사토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를 초대했습니다. 초대? 그들은 제가 잠입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잡아 가두는 대신 그들의 지휘 통제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야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의 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격했습니다. 저는 3일 전 새벽에 벌어진 서해와 북쪽 땅에서의 동시 도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서해로 밀고 들어왔고 북한은 유도탄 발사 징후를 보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발의 포도, 단 한 기의 유도탄도 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실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해 함대에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사하여 함대의 모든 통신망과 조준체계를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눈과 귀가 먼 바다 위의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북쪽의 발사기지에는 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정확히 그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의 회로판만을 골라 태워버렸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시설 파괴 없이 위협의 심장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사토 부장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였습니다. 하, 켄타로. 자네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지어냈군. 전자기파? 변전소 저격? 지하도시? 자네가 한국에서 삼류공상과학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온 모양이군. 부장님,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사실? 증거는 어디 있나? 사토 부장이 제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가져온 증거가 뭐냐는 말이다. 사진은, 녹음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들은 모든 것을 폐기했습니다. 폐기?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던 거겠지. 방위성 장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켄타로 분석관. 자네는 두 가지 중 하나일세. 하나, 자네가 한국의 고도화된 심리전에 완벽하게 넘어가 그들의 허풍과 기만술에 놀아났거나. 둘, 자네가 그들에게 포섭되었거나.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게. 사토 부장이 저를 밀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내각을 흔들려 하다니. 자네는 우리 조직의 수치다. 스즈키 국장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켄타로 분석관. 잠시 이성을 찾으시지요. 당신이 본 것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당신을 살려보냈습니까? 이 모든 비밀을 아는 당신을 말입니다. 그것은 저는 박 실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전령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 정부 수뇌부에 전달하도록 말입니다. 전령? 사토 부장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우리에게 항복이라도 하라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시는 얕보지 말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건방진 놈들. 방위성 장성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우리 일본 제국에게.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장군님, 부장님,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들은 미래의 생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허락을 구걸하며 자존심 싸움을 벌일 때 그들은 20년간 피와 땀으로 이 절대적인 힘을 완성했습니다. 기술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절박함에서 그리고 치밀함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제 외침은 회의실을 울렸지만 그들의 굳게 닫힌 귀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사토 부장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켄타로 분석관. 오늘부로 자네를 모든 임무에서 배제한다. 부장님, 자네는 현재 심각한 정신적 오염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심리전에 완벽하게 당했어. 당분간 근신하며 머리를 식히도록 하게.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지? 자네의 몽상인가? 아니요. 그들의 힘을. 됐네. 사토 부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경비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켄타로 분석관을 의료동의 격리실로 안내하게.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금지한다. 지금 당장.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박 실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아래로 보았던 나라가 자신들을 뛰어넘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사토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격리실에 갇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하얀 방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기술과 논리의 세계에서 추방되어 망상증 환자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작은 배식구를 통해 식사가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벽을 바라보며 박 실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도 이것까지 예상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저의 이 비참한 고립까지도 그의 거대한 각본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이 진실을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이 진실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격리된 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를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 안의 작은 확성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토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켄타로, 듣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중앙상황실로 오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금 한국에서 전 세계를 향해 발표를 시작했네. 격리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내각정보조사실의 심장부, 그 거대한 중앙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회의실에서 보았던 모든 수뇌부들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거대한 중앙 화면판을 올려다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보았던 바로 그 지하 병기고의 모습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의 박 실장입니다. 익숙한 얼굴, 박 실장이 전 세계를 향해 담담하게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 20년간 준비한 힘에 대해, 그리고 그 힘을 왜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토 부장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켄타로, 자네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브리핑을 이어가는 박 실장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격리실의 문이 열리고 저는 다시 한번 내각정보조사실의 심장부, 중앙상황실로 들어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가 불가능을 단언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모인 일본의 최고 엘리트들은 모두 유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토 부장도, 방위성의 장성들도, 외무성의 스즈키 국장도 모두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오직 하나의 화면, 방금 전 저를 몽상가로 만들었던 그 진실을 비추는 거대한 중앙 화면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앞에 있던 온화한 안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백 기의 현무5 유도탄이 도열한 지하 병기고의 압도적인 광경을 배경으로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독트린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침묵 속에서 이 힘을 길러왔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상황실 전체를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었던 조용한 음성이 아닌 승리한 국가의 확신의 참 목소리였습니다. 이 힘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그 누구도 감히 전쟁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절대적인 방패입니다. 화면은 잠시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그 지휘 통제실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전 새벽 서해 함대와 북쪽의 기지를 동시에 무력화시켰던 그 정리의 순간이 편집된 영상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여기저기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방위성 장성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최신의 함대조차 저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이제 미국의 백악관과 중국의 중나나이, 그리고 도쿄의 총리 관절을 동시에 연결하는 화상 연결망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핵이라는 낡은 약속에 우리의 생존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핵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억지력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사용하여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협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을 향한 독립선언이었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경고였으며 그리고 우리 일본을 향한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지만 상황실의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엘리트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명하려 했던 한국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의 완벽한 패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사토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것은
제가 지하 요새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과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켄타로.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자네는 저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나? 그는 제게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전문가 켄타로가 아닌 적의 심장부에서 살아 돌아온 전령 켄타로에게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저는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수뇌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망상증 환자로 취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박 실장이 제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허락이 아니라 존중을 원합니다. 저는 사토 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마지막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황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20년간 수백 개의 민간 기업과 사회 기반 예산을 동원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거대한 사업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속이고 미국조차 완성하지 못한 전장관리 체계와 전자기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허락 따위는 더더욱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왜? 그들은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박 실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과거의 식민지나 미국의 방패막이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등한 존재로 어쩌면 우리보다 한 수 위의 존재로 인정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발표는 전 세계를 향한 그들의 선포이자 우리 일본을 향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토 부장은 제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나라의 정보기관 수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전령으로서의 임무도 분석관으로서의 임무도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상황실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의 근심 명령도 저에 대한 모든 의심도 방금 전 그 거대한 진실 앞에서 모두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부 건물을 나왔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쿄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켄타로 분석관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작은 서점에서 오래된 책들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다나카일 뿐입니다. 제 삶에서 내각정보조사실에 긴박했던 나날들은 마치 먼 전생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늘 그렇듯 작은 찻집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의 일면에는 제가 예상했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한, 워싱턴 선언, 개정 상호 주권 존중 기반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 발표.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기술 이전이나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등한 협력이었습니다. 미국이 마침내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자신들의 통제 하에 있는 동맹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들은 박 실장의 표현대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신문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기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사토 내각정보조사실장 전격 경질 대한반도 정보 실패 책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토 부장은 결국 그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계는 지금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한국관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찻잔 너머로 겨울바다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지하 요새를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했던 압도적인 힘,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박 실장의 그 차분한 눈빛을 말입니다. 그들은 옳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파괴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상대를 파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살려보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저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이제 저의 보고는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장 먼저 새로운 시대를 목격한 증인일 뿐입니다. 창밖의 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침묵의 힘이 되어 이 바다의 평화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핵잠수함이라는 미끼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속내를 목격하셨습니다. 일본이 허락과 명분에 집착할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지하에서 조용히 힘을 완성했습니다. 핵은 필요 없다. 이것 20발이면 당신들의 수도는 사라진다. 이 대사야말로 자주국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자부심을 안겨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이 통쾌한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 다음 영상 제작에 꼭 반영하겠습니다.